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종직. 지난 시간에 세조한테 대들다가 쫓겨났다고 했죠. 뭐 김종직은 이해를 해요. 자기는 정말 FM 원칙주의자 성리학자인데 자기 보고 무슨 풍수지리 불교 연구하라고 하니까 빠직 화를 낸 거죠. 쫓겨나요. 이렇게 쫓겨나는 과정에서 뭘 썼냐면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게 나중에 핵폭탄급 파문을 일으키는 글이에요. 많은 분들이 조의제문이라고 읽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조의제문인데 무슨 말이냐면 의제라는 황제를 추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의제는 누구냐? 의제. 제가 들어간 거 보니까 황제는 황제인데 그렇죠. 홍무제, 무슨 선통제, 강희제 같이. 의제는 누군가?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중국 초한지에 등장을 합니다. 초한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우와 유방.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몇 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진나라가. 겨우 15년만 유지되고 나라가 또 쪼개져요. 통일 진나라가.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15년 후에 쪼개진 다음에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펼쳤었습니까? 당시에 옛날에 진시황에 의해서 망했던 옛 초나라의 후손인 항우가 초나라를 세웠고 또 이 유방이라는 인물은 한나라를 세웠고 이 대결 과정을 그린 게 초한지잖아요.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 장기 게임이고 장기 여러분 저기 장기 그 말 보면은 한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한이고 한쪽은 초 초한지를 배경으로 만든 게 장기 게임인데 이 항우가요 초나라를 세운 다음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뭘 했냐면 옛날에 초나라의 황족 출신의 아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 가지고 핫바지 황제를 만들어요. 그 황제가 초나라의 의제라는 황제였거든요. 정말 허수아비 황제였어요. 항우가 만든 허수아비 황제. 결국에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항우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가지고 이 어린 불쌍한 의제라는 황제를 이용을 해먹다가 결국엔 죽여버려요. 요 스토리를 김종직이 글로 쓴 거예요. 불쌍한 의제를 조문한다. 조의제문이라고 글을 쓰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은 데자뷰 스토리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자른 세조를 욕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조의제문이. 대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세조, 너 조카 단종 죽였지, 어린 왕. 이러고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아이고 불쌍한 의제 황제의 어린 나이에 항우에 의해서 이용당하다가 죽었네. 불쌍한 의제에게 조문한다. 조의제문이라고 우회적으로 세조 너도 어린 단종 죽였지라고 쓴 걸. 이게 나중에 핵폭탄급으로 일파만파가 벌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들통은 안 나요. 조의제문이라고 쓴 거를요. 하여간 조의제문이라고 쓴 걸 모르니까 세조는 김종직이 좀 아까웠던 거야. 그만큼 그 능력 있는 학자니까. 그래서 종직아, 내가 너 해고한 거 미안하니까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가지고 내 밑에서 일 좀 해라. 일단 복직은 받아들여요. 김종직이. 근데 김종직이 복직은 받아들이지만 이 조건을 걸어요. 세조한테. 전하, 제가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한양에 있기는 싫습니다. 제가 지방에 제가 좀 발령이 나게 좀 해주십시오. 지방 행정 담당자로 내려가서 지방을 좀 돌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김종직은 그때부터 지방 행정 담당자로 지방을 쭉쭉 돌아요. 여기 광주, 대구 등등등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하냐? 지방에서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점점.
세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한 선생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소문나서 다 몰려든 거예요. 공부 가르침 받으려고. 경상도에 가면 네 들었나? 김종직 선생님이 뭐 우리 마을에 왔다 카네. 가가지고 우리 좀 수업 안 받을래? 가자. 와, 죽인다 야. 김종직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 칼. 야, 아그야 들었냐? 김종직 선생님이 거시기 우리 동네 왔다 카는데 거시기야. 가가지고 우리 좀 수업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아빠. 저기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김종직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우리 저기 뭐 수업이나 좀 들을까요? 호호호. 점점 밑에 제자들이 불어나요. 이런 가운데 세조가 죽고 예종이 죽고 성종이 왕이 됐어요. 김종직은 계속 지방을 돌고 있는 거고 성종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김종직이라는 대단한 학자가 지금 지방에 돌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아깝다. 김종직이라는 학자를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어라. 어명이니까 김종직은 다시 한양으로 와요. 성종이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일문입답을 해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죠, 김종직이. 야, 이 헛소문이 아니었네. 그래가지고 이 김종직을 경연 담당자로 앉힙니다. 경연. 왕 수업이죠. 자기 선생님으로 앉힌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 저한테 가르침을 많이 주십시오. 엄청나게 그 김종직 밑에서 공부를 해요. 성종이 그러니까 모든 거 물어보는 거 다 김종직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국정 자문 다 김종직한테 해보고, 뭐가 막힌다. 답은 김종직 선생님한테 찾도록 하여라. 헷갈린다. 답은 김종직. 기승전 김종직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니 들었나? 우리 주상전하가 지금 김종직 선생을 억수로 지금 신임한다고 하던데, 아따, 그 시기 김종직 선생이 지금 이거 엄청 신뢰를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그쪽에 우리 라인 붙어야 되는 거 아닌 것을? 이런 가운데 김종직이 지방에 있던 자기 능력 있는 제자들을 다 한양으로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절대로 뇌물이나 이런 거 쓴 게 아니라 공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인재를 추천한 거예요. 전하, 저 김종직 뭐 경상도에 있을 때 뭐 이런 아무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정말 훌륭한 제자입니다. 한번 검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하, 제가 전라도에 있을 때 이런 제자가 있었는데 저 자리에 앉히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자기 제자를 다 한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뭐가 생기냐? 김종직 사단이 생겨요. 이 대부분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벼슬자리를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헌부에 들어가요. 사헌부가 지금으로 치면 검찰이거든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등등에 다 들어가. 김종직 제자들이요.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냐? 사간원이라는 데 또 들어가요. 사간원은 뭐냐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전하 통촉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전하 라고 왕 말리는 사람들 보이죠? 그 사람들이 사간원 출신 소속이에요. 점점 이런 올바른 소리를 하는 기관에 김종직의 제자들이 들어가니까 뭘 하냐? 구공신 세력들에게 직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하! 저 인간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하! 그러니까 성종이 원했던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역시 내가 사람은 잘 봤어. 그래. 저렇게 소외된 젊은 아주 파릇파릇한 원칙주의자 성리학자들을 내가 한양으로 부르니까 하하하하. 아이고, 드디어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이 사람들, 김종직의 제자들, 중앙정권에 진출을 한 이 김종직의 제자들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하림인 닭고기고 사림이에요. 하림이란 또 가수도 있군요. 사림이 무슨 말이냐면,
선비사자의 숲을 림자예요. 말 그대로 숲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이란 말인데 그 말 그대로 중앙 정권이 아니라 저기 지방 산속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이라고 해서 사림이거든요. 이 사림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림들은 근본적으로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다 길제 라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제, 김숙자, 김종직 그리고 그의 제자들. 이 사림들이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저것들이 건방지게 확 그냥 저 젊은 것들이 확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림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1차, 2차, 3차, 4차, 5차 받는데 이런 사림들이 받는 탄압을 사화라고 불려요. 사림들이 당한 화. 여러분 무슨 사화 무슨 사화 많잖아요. 그 사화가 사림들이 받는 탄압 화를 당했다고 사화예요.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림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죠. 아마 길제도 몰랐을걸요. 자기가 구미 금오산 자락에서 하늘천 따지 하고 있을 때 자기 제자들, 자기 라인 제자들이 나중에 조선의 역사를 바꿔버린 사림으로 등장을 할지는 자기도 몰랐을걸요. 자, 이 사림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해드리고 여기서 잠깐 요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자들 얘기요. 왕자들. 나머지 왕자들. 성종의 형 누구예요, 여러분? 월산대군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족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세조의 큰아들은 의경세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의경세자 요절을 해요. 의경세자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큰아들은 월산대군, 둘째 아들은 자을산대군. 요 자을산대군이 성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종의 친형 월산대군은 뭘 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바로 전임왕 예종은 거의 한 1년 만에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예종도 아들이 있었어요. 제한대군이라고. 근데 원래는 이 제한대군이 왕위 계승순위 1순위잖아요. 자기 아빠가 왕이었는데 예종. 근데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은 왕이 안 됐어요. 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은 정의왕후, 그러니까 세조의 와이프 정의왕후와 한명회가 정치적 짝짝꿍을 이뤄가지고, 그러니까 정의왕후의 자기 일찍 죽은 요절한 큰아들 의경세자의 첫째도 아니라 둘째인 자을산군을 성종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자을산군이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이 월산군과 제한대군은 뭘 하고 살았을까? 원래대로 하면은 각종 역모 사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구성군 같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역모 사건에 휘말려서 원래는 죽어야 돼요. 이게 왕이 못된 다른 왕자들의 운명이거든요. 항상 구설수에 올라. 역모 사건 하면 왕자니까 저 사람을 추대해서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월산대군, 왕의 친형이요. 월산대군은 전혀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요. 철저하게. 일단은 월산대군은요, 할머니가 자기를 선택 안 하고 자기 동생을 선택했잖아요. 왕을. 다른 놈 같으면 원망했을걸요? 우리 할머니 잘못 두셨나? 아니, 나를 선택하라고 왜 우리 동생을 선택해? 우리 할머니 확 그냥 원망을 할 건데, 이 월산대군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안택한 할머니, 그 정의왕후죠. 할머니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자기 동생한테 문안 인사하러 갑니다. 자기 동생이지만 현직 왕이잖아요. 전하, 굿모닝. 문안 인사를 가요. 그리고 대신들, 신하들에게도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여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왕자예요. 그렇지만 영의정 대감 안녕하십니까? 조하정 대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술자리에도 많이 참가를 해요. 파티를 하겠죠. 왕자니까. 기록에 따르면 단 한 번도 술자리에서 실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술은 되게 좋아했다고요. 저 썬킴처럼. 그리고 책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했는데 원하는 책이 있으면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이런 좋은 책이 있다. 필 꽂히면 무조건 기어이 그 책을 손에 얻어가지고 개인 도서관에 딱 꽂아서 읽었다고 하죠. 자기 집 안에 풍월정이란 정자를 지어가지고 정자 이름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바람풍자에 달월자. 바람 부는 저녁에 달 보면서 나는 술 한잔 빠라삐리뽕 하면서 책을 읽는다. 풍월정이란 정자에서 매일매일 책만 봐요. 사람 절대 안 만났다고요. 혼자서 책만 봐요. 친구도 없었고 유일한 친구가 뭐였냐면 책, 시, 술, 그리고 음악. 딱 썬킴이라니까요. 저 썬킴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저희 친구는 책, 시는 빼자. 책, 술, 음악. 알달달하게 술이 된 그 상태에서 헤드폰을 끼고 게리 모어의 스틸 갓 더 블루스를 들으면 띠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답니다. 월산군이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감상해 보세요. 똥따당 뚱땅 가을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다. 낚시를 하여도 고기가 미끼를 물질 않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실은 배 저 멀리 가네. 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러다가 혼자서 풍월정이라는 정자에 앉아서 술 마시고 시를 읊고 책만 보다가 35살에 요절을 합니다. 동생이 성종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 형 일찍 죽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형 얼굴을 묘사한 그 글이 있거든요.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형이 죽은 다음에 자기 형을 어떻게 묘사했냐. 우리 형님의 얼굴은 옥과 같고 꽃과 같다. 당연히 사진과 그 그림은 초상화는 안 남아있지만 그만큼 미남이었다라고 해요. 지금도 월산대군 관련 유적들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에요. 특히 2007년도에 월산대군이 아까 말씀드렸던 풍월정이라는 정자에서 지은 자기 시 있잖아요. 시를 모은 풍월정집이라는 시가 2007년도에 발견됐거든요.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한대군 남았잖아요. 다른 왕이 계승순이였지만 지금은 백수가 된 제한대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예종의 아들이에요. 예종의 아들. 안타깝게 죽은 왕의 아들 제한대군. 원래는 왕이 계승순이 1위죠. 자기 아빠가 현직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할머니 정의왕후와 한 명의 등등등의 정치적 야합 때문에 뺏겼지 않습니까? 일단은 멍청하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왕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인데 야사 기록을 보면 예종의 아들이었던 제한대군이 거지를 봤대요. 길거리에서. 거지가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아이고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그 거지를 보고 제한대군이 이런 말 했다고요. 아니 저 거지 참 멍청한 거 아니야. 쌀이 없으면 꿀떡 찌꺼기라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꼭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현실 파악을 못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일단 여자 관계가 또 굉장히 멍청한데 이거는 팩트예요. 앞에 건 야사고. 첫 번째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딴딴따란 딴딴따란. 첫 번째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와이프가 이 몸이 허약해서 자꾸 기절을 하는 거예요. 거품 물고. 게다가 약간 남편도 멍청하지만 첫 번째 부인도 약간 멍청했다고 해요. 63 빌딩 29 아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슬슬 이제 자기도 지겨워지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제한대군이 자기 엄마한테, 그러니까 예종 부인이죠.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우리 아내 싫어요. 나 이혼시켜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도, 예종 부인도 가만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식도 낳아야 되고, 자식을 낳아서 이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멍청한 건 팩트고 며느리까지 저렇게 똑같이 세트로 멍청하면 아들 자식을 낳으면 이거 점점점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한대군 엄마가 주상전하, 저기 우리 며느라기랑 우리 아들 좀 이혼 좀 시켜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 성종이 그 파악을 하고 있었나 봐요. 모든 상황을. 제한대군도 띠리리리띠리, 부인도 띠리리리띠리, 이 상황을. 그래가지고 이혼을 시켜줘요. 오케이, 이혼하라. 당시 여러분들 뭐 이 사대부라든지 양반, 이른바 양반들은 이혼을 하려면 왕 허가를 받아야지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이야. 그 재혼을 해요. 제한대군이. 재혼을 했는데, 이제 둘이 맞지가 않아, 성격이요. 맨날 싸우고. 그럼 당연히 정이 떨어지겠죠. 양쪽 다. 이때, 이혼한 첫째 부인이 몸이 좀 좋아져가지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해요. 기억나시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꾸 허약해서 쓰러지고 기절하고 거품 물고 이런 거. 몸이 좋아졌다고 해요. 다시 찾아갑니다. 제한대군이 이미 재혼을 했는데 이혼한 첫 번째 부인 몰래 다시 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뜨겁게 다시 사랑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당도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말을 해요. 이혼한 첫 번째 부인이 여보,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여보?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사는데 이미 난 재혼을 해가지고 또 부인이 또 있단 말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난 당신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그때 이혼을 왜 했지 내가? 이때 제한대군이 자기 딴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 이상한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제한대군이 자기 밑에 있던 여종을 시켜가지고 그 자기 부인한테 몹쓸 짓을 시킵니다. 뭐냐? 일단 그 여종 이름은 금음물이라는 이름의 여종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동성애를 하는 부인으로 몰아붙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한대군이 자기 밑에 있는 여종 보고.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 그 둘째 부인, 그 두 번째 부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마님, 그물무라, 웬일이냐? 마님, 저랑 같이 주무실래요? 뭐야? 이런 회개망치가 일 있나? 저리 꺼져라! 마님, 저랑 같이 주무세요. 저리 가라! 입망치한! 이렇게 강력하게 당연히 거부를 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요? 그런데 금음물이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뭘 하냐면 밤에 이제 주인 마님이 그 제한대군 부인이 자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몰래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자고 있을 때 몰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당연히 주인 마님은 옆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화들짝 놀라서 펄떡 일어났겠죠. 그거를 이미 짜고 치고 있던 고스톱, 또 다른 여종이 그걸 봐요. 대기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여종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망측하게. 양반마님이 지금 여종이랑 점점 그렇쿵 어이구 민망해라. 당연히 주인마님은 야, 너 언제 들어왔어? 저리 가. 그랬더니 금음물은 뭐라고 했냐면 대감마님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절 부르셨잖아요. 내가 언제 널 불렀냐? 불렀었잖아요. 밤에 몰래 혼자 오라고. 네 이놈!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냐?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집니다. 이게 다 제한대군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이게요. 왜? 지금 와이프랑 또 이혼을 해야지 첫 번째 부인과 재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동성애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국문을 받습니다. 국문을 받아요. 그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박씨인데, 이 성씨가 부인 박씨 끌려가가지고 이제 국문을 받아요.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국가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진상이 다 드러나요. 제한대군이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음모를 다 꾸몄다는 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제한대군이 전처와 다시 합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그러니까 일단 그 여종들, 뭐 금음물과 어머머머 목격했다는 그 여종들, 일단 곤장 두들겨 맞고 유배를 떠나요. 이러면 제한대군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했습니다. 지금 부인과 끝까지 검은 머리가 빠뿌리가 될 때까지 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제한대군이 뭐라고 했냐면, 아우 나 뭐야 이거 재수없게 걸렸네. 나 못 살아. 못 살아. 저 부인이랑 못 살아. 아니 그 정냄이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야. 아우 진짜. 이걸 보고 엄마, 그러니까 예종 부인이죠, 다시 왕을 찾아가요. 주상전하, 한 번 더 이혼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상전하? 성종이 그 어이가 없는 거죠. There is no 어이. 어떻게 죄가 없는데 이혼을 시킨단 말이요. 죄가 있어야지 이혼을 시키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 아휴, 사실상 알고 보니까 지금 새 며느리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버르장머리. 시어머니 나한테 정말 불효를 했습니다. 라고 명분을 준 거예요. 불효를 저지르면은 당시에는 이혼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꾸며낸 거예요. 며느리가 불효를 했습니다. 알았어. 여봐라. 부모에게 효를 다 못한 그 부인 이혼시켜라. 라고 이혼을 시킵니다. 쫓겨난 거예요. 두 번째 부인 박 씨는요. 이 둘째 부인, 어이없게 쫓겨난 둘째 부인은 쫓겨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화병으로 죽습니다. 지금 그렇게 원하던 둘째 부인과의 이혼도 성공시켰어요. 성종이 그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너 내가 새 부인 찾을 테니까 새 장가가 제한대군은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거 아니에요? 뭐야? 나 지금 첫 번째 부인이랑 지금 다시 합치려고 지금 이혼한 건데 뭐? 아이고. 제한대군이 시위에 들어가요. 셋째 부인 거부한다. 셋째 부인 거부한다. 시위를 벌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부인과의 다시 만남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 안 하면 전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성종은요 질려버려요. 야, 네가 싫다고 헤어진 거 아니야? 첫 번째 부인. 실제로 너 미쳤냐? 라는 말까지 했대요. 야, 너 미쳤냐? 네가 싫다고 애가 이혼 억지로 시켜준 거잖아. 첫 번째 부인인데 또 합친다고? 너 미쳤냐? 그러니까 제한대군이 뭐라 그러고 했냐면, 그건 모르겠고요. 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첫 번째 부인과의 결합을 허락 안 해주시면 난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였다면 그래라, 너 평생 독신으로 살아라. 너 한 번만 너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그냥 그때 콱 그냥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럴 건데 성종은 질려버려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해요. 그래, 다시 만나. 첫 번째 부인 좋다면 다시 만나. 그래서 만나게 합니다. 이게 딱 제한대군이 10대 중반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요. 중2병. 그리고 이 제한대군 정식 기록, 정사에 따르면 평생 바보로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성종이 사촌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소문을 올리는데 상소문에 한글로 썼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읒,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로 이제 상소를 올리고, 원래 상소문은 공식 언어인 한자로 써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한글로 써서 올렸어요. 그럼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하냐면, 승정원, 청정원은 그 간장 만드는 회사고,
승정원이 이제 비서실인데,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그걸 다시 한문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를 이중으로 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한자를 많이 몰랐다는 거예요. 제한대군이. 즉 공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정사 사료를 보면은 바보로 살았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그 이면을 보면은요, 과연 진짜 제한대군이 바보로 살은 것인가, 아니면 바보 연기를 한 것인가 라는 것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연산군 때까지 살아있거든요, 제한대군이. 조선 최악의 그 위기였던 연산군 때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연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냥 바보니까 아무 부담 없는 집안 어른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은 다른 사람을 다 경계해도 제한대군만큼은 경계를 안 하고 같이 술자리도 술 먹고, 집안 어른이랑. 제한대군이 60살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십니다. 연산군 편 때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연산군과 진짜 친했어요, 제한대군이. 일단 연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협이 안 되니까 맨날 띠디디디디 이러고 계시니까 나중에 연산군 때 말씀드리겠지만 장녹수 있죠, 연산군 때. 장녹수, 연산군의 여인 장녹수. 영화 뭐 왕의 남자, 가무성 씨 나오는 거, 거기 보면은 장녹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녹수가 제한대군 집 소속 노비였어요. 그걸 바친 거예요, 제한대군이. 친하다 보니까 연산군이랑. 자, 어쨌든 간에 과연 정말 제한대군이 이런 진짜 바보였는지 바보 연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보 연기를 했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연산군 때는 뭐 집안 종친이고 뭐고 눈에 벗어나면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권력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바보 연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연산군 때도 아무런 데미지를 안 받고 천수를 누리다가 제한대군은 사망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성종 때로 돌아와가지고 성종 때의 조선은 어떤 나라였나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철저한 유교의 나라가 됩니다. 왜? 사림, 정말 원칙주의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사림을 약간 뭐라고 할까, 성리학의 탈레반이라고. 완전 원칙주의자. 그냥 봐주는 거 없고, 이 1+1은 2가 돼야 되고, 이런 원칙주의자 성리학자인 사림이 집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한 유교 국가가 됩니다. 성종 때 철저한 유교 국가가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성종 9년 때 제 입으로 낸 칼바람 소리예요. 성종 9년 겨울이었어요. 저거 뭐야? 저 길거리 저거 뭐지 저거? 아이고야, 웬 여인이 저기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네. 야야, 빨리 신고해. 겨울 길거리에 참혹한 여인 시신이 발견돼요. 온몸에 칼자국이었어. 두개골도 박살나고. 칼자국. 성종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합니다. 무조건 범인 잡아라. 무조건. 성종이 명령을 내려요. 당연히 포상금도 걸죠. 어떤 포상금을 걸냐면 범인을 잡아오면 평민은 벼슬을 줄 것이고, 그 양반 만들어줄 것이고, 천민은, 노비 같은 천민들은 면천, 그러니까 천민을 없애주겠다, 노비를 해방해주겠다 해요. 무조건 범인만 잡아라. 포상금도 엄청나게 내리겠다 해요. 근데 반대랍니다. 누가? 이 성리학으로 똘똘 뭉친 신하들이, 전하! 범인 잡으면 안 됩니다. 전하! 성종은 또 there is no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지금 죽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데 뭘 반대한단 말인가? 전하! 아무리 그래도 노비가 상전을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선 오바입니다. 전하!
만약에 노비가 주인을 고발해가지고 노비가 면천, 그러니까 천민에서 해방된다고 하고 상까지 받는다면 전국의 노비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범인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성종이 또 격분을 해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은 오직 왕에게만 있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당장 범인을 잡아와라. 전하, 범인 잡으면 안 됩니다. 전하. 그리고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겨요, 이 신하들이요. 범인 못 잡아도 나라는 안 망합니다. 그런데 노비가 주인 고발하면 조선은 망합니다. 전하.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요. 에? 계속 이렇게 성종은 기본적으로 뭐 격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리학 때문에 존재했던 왕이에요. 신하들로부터 다 이런 컨트롤을 받고 있던 왕이기 때문에 결국엔 신하를 이기지 못해요. 성종이 집니다. 신하들에게. 그래, 범인 잡지 마라. 조선 전체 472년 전체 조선 역사를 봤을 때 조선이 본격적으로 유교, 성리학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국가가 된 시기는 딱 바로 이 시기, 성종 때였어요. 어떻게 또 조선이 유교 국가가 되냐? 전국적으로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유교 해봐요. 전국적인 유교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뭐냐? 전국 방방곡곡 팔도에 열녀비를 세우는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어떻게? 이제 또 그 얘기가 올라가는 거죠. 전하, 어디 암흑의 고을에서 어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들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였는데 그 어미가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전하, 정말 효자가 아닙니까? 전하. 그 말을 듣고 성종은 정말 효자가 맞도다. 그 효자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도록 하여라.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전하. 이렇게 또 얘기가 올라가요. 전하, 어느 암흑의 고을에서 여인네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불구덩이 속에 남편의 신주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그 여인이 불을 뚫고 들어가서 남편의 신주, 그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상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름 쓰고 하는 거. 신주 딴지라고 하잖아요. 그 신주를 불구덩이 속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챙겨왔다고 합니다. 전하, 정말 열녀가 아닙니까? 전하. 맞다.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서 남편의 신주 딴지를 갖고 온 그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녀비를 세우도록 하여라.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전하. 그런 다음에 요게요, 이런 소문이 어느 무슨 뭐 동네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고을, 해당 고을 사또도 정말 플러스 알파 좋은 평가를 받아. 이 평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또는요, 이방 있잖아요. 이방이요. 아이고 사또 하는 이방은 그 고을 사람이에요. 거기 계속 그 고을에 있어요. 하지만 사또, 우리가 사또라고 하는 사람은 로테이션, 계속 이 고을 갔다 저 고을 갔다 이렇게 지방 발령, 이 고을 저 고을 발령받고 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뭐 드라마나 사극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더 좋은 고을로 발령 다음에 받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효자가 났다, 이 동네에서 열녀가 났다, 그러면 인사고과 플러스 알파 되는 거야 이거요. 그러니까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사또들이 고을 수령이 뭘 했겠습니까? 야, 옆 마을에서 그런 효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을엔 없냐? 빨리 비슷한 케이스 찾아와 이방아. 아이고 사또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찾아오겠습니다요. 없으면 만들어와 효자. 그래서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손가락 절단 레이스가 펼쳐져요.
아버지, 피를 드십시오.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로 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뭐 병 수발을 위해서 손을 찔러가지고 피를 먹인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효자 세금 감면 받으려고 미안하다 새끼손가락아 일부러 손가락을 찔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씁쓸하죠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유교 국가가 되는 건 뭐 하라 그래요. 근데 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어이가 없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선 전국이 빠르게 유교화가 돼요. 유교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똑똑똑똑똑똑똑 불교. 드디어 성종 때 본격적으로 불교 탄압이 시작이 됐는데 불교 탄압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불교 씨를 말려버리려는 조치가 시작이 돼요. 이른바 불교 완전 금지령을 추진합니다. 이 성리학 탈레반들이 유교 국가에서 불교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불교 금지령을 추진을 하는데 바로 태클이 들어옵니다. 누구로부터 태클이 들어오냐면 바로 현직 왕 성종의 엄마 인수대비가 태클을 걸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무슨 대비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강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지 여러분 기억을 무의식 중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자, 세조의 첫 아들 일찍 죽었죠. 의경세자라고. 의경세자. 그 의경세자의 부인이에요. 인수대비. 즉 세조의 며느리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족보 잘 그리세요. 세조의 첫 번째 아들 의경세자 일찍 죽었어요. 그 의경세자의 부인, 그 세조의 며느리가 인수대비고 이 인수대비의 두 번째 아들이 성종이잖아요. 큰아들은 월산대군, 술 마시고 시 읊고 일찍 돌아가신 분. 이 인수대비가 유교 학자는 맞지만 또 동시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원칙주의자 유교 신하들이 불교를 탄압을 하려고 하니까 인수대비가 나와요. 스톱! 제동을 겁니다. 아니 예전 왕들도 불교를 탄압을 했지만 완전 탄압은 안 했어. 불교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조치가 아니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럼 백성들은 어디에 의지한단 말이요? 인수대비가 딱 강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애매해진 건 누구냐? 성종. 중간에 낑겨가지고, 낑긴다는 건 경상도 사투리고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 폐지라고 하는 신하들과 폐지하면 안 돼. 폐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라는 엄마 인수대비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지만 성종은 신하들 말을 잘 듣는 왕이었어요. 신하들이 정말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불교를 탄압하십시오. 불교를 없애십시오. 전하! 이러니까 성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다. 내 뜻도 같다. 나도 불교를 탄압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엄마 인수대비가 이 반대라는데 나도 참 곤란하다 이거. 그럴 때마다 신하들은 계속 세뇌를 시켜요. 성종을. 기억나시죠? 성종은 아침, 점심, 저녁 특강 강의 이외에도 야간 학습까지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왕. 이런 왕이 받는 수업을 경연이라고 했잖아요. 신하들이 경연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한다가 고려사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전하, 고려가 왜 망했을까요? 고려가 망한 거는 고려하세요.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불교 때문에 망했다. 밑줄긋 꼭 돼지꼬리 땡땡. 계속 이런 식으로 경연을 해요. 불교는 악이다. 불교는 악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성종 23년 불교 탄압을 반대하는 인수대비와 불교 탄압 외치는 성리학 신하 사이에서 성종은 신하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승려가 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켜버려요. 이른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셨나? 금승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켜요.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 금승법. 그리고 도첩제라는 것도 성종이 폐지를 해버리는데, 도첩제가 뭐냐면 이 태종 킬방원, 이방원 때 만든 그런 제도거든요. 승려 자격증 제도예요. 도첩제가. 그래서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없고 국가가 허락한 자격증, 승려 자격증 A-13 승려 자격증, 도첩이 있는 자만 승려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스님의 숫자를 딱 컨트롤한 거예요. 이게 도첩제인데 이것마저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불교 완전 금지를 실시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인수대비가 뭘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